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쾌하게 한방 제대로 날리고 파혼을 한 20대 여성이에요. 파혼한 게 뭔 자랑이라고 이렇게 신났냐고 하시겠지만 파혼 과정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게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저를 키워주신 아빠가 있어요. 저희 아빠는 저를 만나기 이전까지 주먹질로 먹고 사셨어요. 소위 말하는 깡패였죠. 사채업을 하면서 사람들도 참 많이 괴롭히셨어요. 그렇게 육아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살던 아빠와 제가 만나게 된 건 그놈의 돈 때문이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친모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남편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가셨어요. 6살밖에 안 된 딸까지 버리고 말이죠. 결국 친부 혼자 저를 키우게 되는데 키웠다기보다는 방임을 했다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다 사채를 빌려 도박을 했고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사채업자한테 시달리게 된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무서운 손님은 그래도 저한테는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자나 빵도 던져주고 가곤 했죠. 제 친부를 밀고 집안 살림을 부수고 가는 걸 빼면 저한테는 친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친부는 그 사람들한테 시달렸고 그러던 어느 날 당시 7살이던 저만 혼자 집에 버려둔 채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사흘이 넘도록 집안에 방치돼 있던 저는 집에 있던 빵쪼거리와 라면 부스러기로 연명하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어요. 그런 저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평소 제 친부를 괴롭히던 사채업자 대장이었어요. 바로 지금의 제 아빠요.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탈수까지 있던 저를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아빠는 퇴원 후 저를 아빠 집으로 데려갔어요. 일단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여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몰랐던 아빠는 매일같이 무작정 저를 사무실로 데리고 나갔어요. 거기서 저는 깡패 삼촌들과 함께 아빠의 단골 식당 밥을 먹었고 씻고 입는 건 다방 레지 언니들이 맡아 해주었어요. 어머 오빠, 이 귀여운 꼬맹이는 누구야? 오빠 딸이야? 이게 미친나. 딸은 무슨 딸? 담보다 담보. 이게 내 돈 띵까먹고 내 뺀 서상식의 딸내미 아이가. 근데 무슨 담보를 이리 애지중지해. 어머, 그러고 보니 얘 오빠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눈매며 코며 완전 똑같잖아. 밖에 데리고 나가면 오빠 딸이라고 해도 믿겠는걸? 그날 다방 레지 언니의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빠도 저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왠지 모르게 친밀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과 한두 달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를 두고 돈 받아내기 위한 담보라고 말하던 아빠가 언제부턴가 사람들한테 저를 딸내미라고 말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몇 달 뒤 제 친부가 아빠 밑에서 일하는 삼촌들한테 잡혀왔는데 그때 친부가 아빠한테 저를 팔았거든요. 정확히는 친부가 저를 키울 생각이 없으니 시설에 버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친부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딸로 키우기 시작한 거죠. 돈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밑지는 거래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날 밤 아빠는 제게 말했어요. 니는 이자부터 내 딸내미다. 서정인이가 아니고 앞으로 박정인인기라. 알겠나?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친부와 사는 것보다 깡패 아빠랑 사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그렇게 서정인에서 박정인이 된 저는 얼마 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무렵 아빠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주먹세계에서 완전히 손을 씻었어요.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되었으니 떳떳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이유였죠. 사람들은 아빠가 얼마 안가 다시 주먹세계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빠는 그쪽과는 담을 쌓고 살고 계세요. 그때 아빠 밑에서 일하던 삼촌들 중 하나가 아빠를 따라 나섰는데 아빠는 삼촌과 함께 자신들이 일수놀이를 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시장통에서
생선 나르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장 사람들이 갑작스레 변한 아빠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러다 눈깔에 휙 돌아삐면 다시 주먹부터 쓸 놈이다 저거.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을 키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아빠를 보자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사이 아빠는 시장 사람들 속에 완전히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 무렵 시장 사람들이 단체로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시장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아빠를 보고는 사람들도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죠. 비록 도망간 사기꾼은 끝내 못 잡았지만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추산물 도매상을 인수한 아빠는 거친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시장 사람이 다 되어버렸어요. 팔과 등에 그려진 문신이 아니고서는 아빠의 과거를 의심할 게 하나 없었죠. 그 사이 아빠 밑에서 일하던 상철이 삼촌도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어요. 길바닥에서 주먹을 쓰며 십수년을 의형제로 지냈던 두 분은 어두운 과거를 버리고 이제 평범한 가장이자 아빠가 된 거죠.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고운 상철이 삼촌 아내는 저희 집 살림까지 도와주셨어요. 저 역시 작은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요. 아빠한테 말하기 어려운 일들은 작은 엄마한테 털어놓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처럼 저를 보다듬어 주셨죠. 누가 봐도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고요. 제 머리를 묶어주는 아빠 손은 비록 거칠었지만 손길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기에 부모한테 버려지고 사채업자 손에 자란 저였지만 평범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죠. 공부도 곧잘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입학했고요. 제가 서울로 떠나던 날 아빠는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어깨가 축 터져서는 살짝만 스쳐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야, 내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다. 공부하러 가는 기다. 근데 이게 뭐고? 누가 보면 초상난 줄 알겠다. 아이고 무시라. 인상 좀 피라. 깡패 티낼락하나. 뭐라 카노 가시네. 내가 어딜 봐서 깡패고. 내 손 깨끗이 씻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는 선량한 부산 시민이다. 아이고야 맞다. 우리 아빠야가 이래 사람 노릇할 줄 누가 알았겠노. 그동안 나 키우느라 힘들었지. 좀만 더 고생해라. 내 대학 졸업하고 다 갚아줄 기다. 그러고 수기 이모야 하고 살림 좀 합치라. 내 눈치 보느라 그러고 떨어져 살 거 없다. 수기 이모야가 나 어릴 때 똥반스도 갈아주고 했다 아이가. 그런 여자 세상에 또 없다. 알았나? 나 없을 때 집에 데리고 가서 확 잡아뜨리라. 아빠야, 니 그거 못하겠나? 아직 그 정도 힘은 있지? 뭐라 카노 가시네. 지아라. 제가 떠나면 적적하게 지낼 아빠가 걱정돼서 일부러 더 아빠를 놀렸어요. 하지만 수키 이모랑 살림을 합치라고 한 건 제 진심이었어요. 언제까지고 딸내미 하나만 보고 사는 아빠가 너무 가여웠거든요. 이제는 아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세상 사는 재미를 느끼길 바랐으니까요. 대학에 입학해 서울 생활을 시작한 이후 주변에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하더라고요.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었으니까요. 보름에 한 번 일을 핑계로 서울로 올라오는 아빠 역시 사채업자 출신이 아닌 그저 극성맞은 딸바보 아빠로만 보였어요. 먹을 거는 마트에 가면 다 파는데도 굳이 부산에서 밑반찬까지 공수해 와서는 냉장고를 채워주셨죠. 냉장고에 반찬이 남아있으면 밥 제대로 안 먹느냐고 화를 내고 반찬을 다 먹어치우면 모자라면 말을 하지 왜 말 안 했냐고 삐지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아빠가 때때로 귀찮기도 했지만요. 딸내미한테 그만 치대고 제발 수키 이모랑 결혼 좀 해라. 와, 수키 이모가 아빠야 싫다드나. 같이 못 살겠다 카드나. 내가 이모야한테 한마디 해줄까? 됐다. 안 그래도 같이 살자 카드라. 니 정말 괴한겠나? 니가 싫다 카모 아빠는 같이 안 살란다. 미친나.
아빠야가 그럴 처지가. 같이 살아준다카며 대가리 팍 숙이고 꼬랑지도 팔랑팔랑 흔들고 해야 맞는 기다. 내 보기엔 스키 이모야가 좀 아깝제. 튕기지 말고 있을 때 잘해라. 알겠나? 전문 시절 깡패와 다방 레지로 만났던 두 사람은 10수년이 흐른 뒤에야 부부가 되었어요. 아빠라는 인생에 저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조금 더 일찍 두 분이 합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도 스키 이모는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저희 아빠는 주먹질이나 하며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래도 제가 아빠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아빠의 결혼 이후 저는 조금씩 아빠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딸내미 방학했는데 와 안 내려오노? 아빠야 어쩌지? 내 이번에 부산 못 간다. 지도 교수님 도와가 일해야 한다. 공짜 아이고 돈 받고 하는 기다. 딸내미 이번에도 못 내려오나? 아빠가 갈까? 미안타. 취업 준비해야 안 하나? 아빠야도 올라올 거 없다. 와도 내 얼굴 못 본다. 스키 이모야는 잘 있제? 임신했다 카던데 맞나? 아빠야는 기술도 좋다. 그 나이에 아도 보고 그동안 왜 참고 살았노? 가시네가 못하는 말이 없다. 그러고 이 아빠야가 원래 좀 한다. 니도 알제? 아빠야 힘 좋은 거. 박상만이 아직 안 죽었다. 제가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수키 이모는 임신을 했고 그해 겨울 아들을 낳았어요. 아빠는 45세야 비로소 진짜 자식을 보게 되었죠. 그제야 아빠도 번듯한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렸어요. 아빠한테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아빠 곁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서울에 남아 홀로 서기를 준비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아빠가 집에 오는 것도 못하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로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명절이나 부산을 찾아가곤 했어요. 갈 때마다 부쩍부쩍 자라있는 동생을 보니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들곤 했죠. 제가 쓰던 방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왠지 제가 있을 공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없는 사이 집안 곳곳에는 수키 이모와 동생의 흔적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제 아빠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란 생각에 서글펐어요. 그래서 저도 제 짝을 찾아 빨리 가정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소개팅도 하고 주변에서 주선하는 자리는 마다 않고 나가곤 했죠. 하지만 인연을 찾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진짜 짝을 만난 건 의외의 장소에서였어요. 바로 우리 집이었죠. 하루는 퇴근에 돌아와 보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주방 근처가 엉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집에 연락했더니 다음날 집주인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위층에서 욕실 물을 틀어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며 바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공사를 해야 하니 한동안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제가 있을 곳을 따로 마련해준다고 하면서요. 그 일로 자주 만나게 되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공사가 끝날 쯤엔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는 사귀게 되었죠. 인연이 있으면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싶더군요. 남자는 부모님 대신 건물 관리를 하며 1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직업은 사진작가인데 친구와 함께 운영하던 스튜디오가 엎어지면서 임시로 카페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건물주의 외동 아들이니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었죠.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발거리는 저와는 달리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이 남자랑 연애를 하는 동안 살면서 가보지 못했던 곳과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참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남자는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사람을 대하는데 거리감이 없었죠. 저한테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만나는 동안 조바심을 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닌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게 속상하면서도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더 조급함을 느꼈던 건 남자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홍기가 찬 나이임에도 남자는 결혼이 남일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좋으면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뭐하러 서로에 묶여서 살아? 외국에서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잖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 꽤 있다던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난 그래도 기왕이면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래야 서로 간의 믿음도 더 생기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결혼 안 한다고 믿음이 안 생기나? 자기는 나 못 믿어? 솔직히 믿음이 안 갔어요. 언제 헤어지자고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혹시 자기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친부모님한테 버려졌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못 믿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런 거라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사람한테 입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치유해야 하니까.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를 받아주는 이 남자가 더 고맙고 소중했어요. 그렇게 3년 가까이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 집에서는 결혼 닭다리 끊이지 않았어요. 아빠는 제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죠. 아빠 좀, 내가 알아서 한다. 다 큰 딸내미 일에 이러는 것도 오지랖이다. 오지랖이면 어떻노? 내 딸내미 일인데. 그러고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 아이가. 됐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꺼라. 아빠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제가 차단을 하곤 했지만 그런다고 그만둘 아빠가 아니었어요. 결국 저 몰래 서울에 올라오셔서는 제 남자친구를 만나셨거든요. 뒤늦게 수키 이모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부랴부랴 남편의 카페로 달려갔어요. 아빠 성격에 주먹을 날려도 수십 번을 날렸을 거란 생각을 하니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열어보니 의외의 상황이 펼쳐져 있지 뭐예요. 남자친구와 얘기를 나누고 있던 아빠가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딸내미 이제 오나? 안 그래도 막 니들 결혼식 얘기하고 있었다 아이가. 니 남자 보는 눈은 있네.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났노? 성격도 시원시원한 게 딱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자친구를 따로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정인아, 우리 결혼하자. 아버님도 그렇게 원하시는데 못할 거 뭐 있어? 기왕 하는 거 시간 끌 거 없이 올해 안에 끝내자. 아버님도 그러라고 하셨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인생에 결혼은 없다며? 근데 갑자기 왜 마음이 변한 거야? 혹시 우리 아빠가 자기 때렸어? 뭐? 맞았으면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네 아버지랑 마주 앉아 있었겠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나이 드니까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심경 변화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주 주말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러 시댁에 찾아갔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서 일산 근처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셨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아버님은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안방 침대에 누워 계셨죠. 간이 안 좋으시다더니 얼굴에 황달 증세가 있더라고요. 저희를 거실로 데리고 나온 예비 시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천천히 저를 살피셨어요.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구석구석 살피시더군요. 상호톡에서 집안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힘들었겠네요. 아닙니다. 아빠 덕분에 저는 힘든 거 없었어요. 참 대단한 분이네요.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 미안해요. 그나저나 피부가 참 좋네요. 사람 피부는 간장이랑 관계가 있다는데 건강 체질인가 봐요? 혹시 무슨 운동 같은 것도 했나요? 네, 중학생 때 육상부였어요.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중3 때 그만뒀지만요. 아, 그래요? 혈액형이 A형이라고 했던가요? 네. 도대체 제 대답 어디가 어머님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꽤나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댁에 다녀온 뒤 결혼 얘기는 급물살을 탄 듯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부산에 내려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상철이 삼촌은 조카 사위 준다고 회랑 전복을 잔뜩 사오셨더라고요. 아직 어린 조카랑 동생도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모처럼 집안이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졌어요. 아빠와 둘이 살 때는 썰렁하던 집이 어느새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죠. 부산에 다녀온 이후 예비 시어머니는 자주 저를 불러 점심도 사주시고 주말엔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구두며 귀걸이도 사주셨어요. 내가 딸이 없어서 이런 걸 얼마나 해보고 싶었나 몰라. 고부간에 서로 흉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내 며느리랑 모녀처럼 지내고 싶어. 정인이 생각은 어떠니?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엄마가 없어서 저도 이런 거 해본 적 없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오늘 소원 풀었어요. 어머, 넌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니? 전생에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었나 보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걸 보면 말이야. 그냥 앞으로는 엄마라고 불러. 요즘은 시어머니를 엄마로 부르는 며느리들도 많더라. 며느리도 자식인데 못할 거 뭐 있니? 어머님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 인생에 엄마는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숙희 이모가 엄마처럼 저를 보살펴 주셨지만 그래도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왠지 엄마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았어요. 나도 이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됐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끼리는 더더욱 그렇죠. 그날도 예비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시내에 위치한 유명 한정식집으로 갔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잘 꾸며진 정원이 보이는 한옥 스타일의 한정식집이었죠. 거기서 어머님은 제일 비싼 코스로 시켜주셨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런 것도 먹어봐야 음식 솜씨도 늘고 세팅할 때 실력 발휘도 할 수 있단다. 앞으로 엄마가 이런 데 많이 데려와 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얘는 어머님이 뭐니? 엄마라고 부르라니까. 너 자꾸 그러면 거리감 느껴진단 말이야. 아직은 나 뜨거워서 엄마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반면에 어머님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셨죠. 딸,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일이야. 말씀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다 할게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꺼냈어요.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잖니? 병원에서는 이제 이식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구나. 내 생각 같아선 내 간이라도 떼어주고 싶지만 나이가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상우한테 시키자니 한창 일해야 하는 애인데 못할 짓 하는 것 같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너 결혼하면 어차피 일 그만둘 거잖니? 네? 일을 그만두다뇨. 저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인데요. 어머 얘,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가 집이 없니 돈이 없니? 나 내 며느리 돈 벌어오라고 밖에다 굴릴 생각 없어. 그렇다고 집안일 하라는 건 아니다. 집안일이야 도움이 쓰면 되니까 넌 그저 이 엄마랑 백화점 쇼핑도 하고 전시회도 다니고 브런치도 먹으면서 우아하게 살면 돼. 엄마는 그래서 우리 정인이가 하루빨리 우리 집에 시집 오길 바란 건데 넌 아닌가 보구나.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는 어머님을 보니 제가 못할 짓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정인아, 엄마가 이런 말 하게 돼서 미안한데 우리 정인이가 시아버지한테 간 좀 떼어주면 어떨까? 많이도 아니고 조금이야. 이식수술 후에도 너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정인아,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니들 결혼할 때 혼수? 그딴 거 하나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사줄게. 너 나중에 애 낳아도 엄마가 다 키워줄 거고 네가 원한다면 명품 백이고 옷이고 다 사줄게. 그러니까 제발 엄마 부탁 좀 들어주렴. 응?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니.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니겠어?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까지 간 좀 떼어주면 내가 정말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건가? 그렇다면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빠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가만히 안 계시겠지만요. 부산에 갔다 온 이후로 저는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곳에 내가 없어도 빈자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게 서운했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나는 이미 남이 되어버렸구나 싶은 게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니 혹할 수밖에요. 비록 제 간을 내어드려야 하지만요. 며칠 고민을 한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간 이식 수술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 바로 저를 찾아와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방을 제 품에 안겨주셨죠. 다음 날 저는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간 이식 적합검사를 받았어요. 아버님과는 혈액형도 같고 제가 워낙 건강 체질이라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검사 결과 제 간의 용적이 작아서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제 간이 작아서 남한테 떼어줄 수 없다는 얘기였죠. 검사 결과를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한테 따졌어요. 아니,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 혈액형도 같고 애 상태도 건강해서 잘 될 거라면서요. 용적 문제야. 의사 실력으로 해결할 일이지. 그런다고 이식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단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그런 어머님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간 이식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 어머님은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하셨거든요. 전에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를 불러내 밥도 사주시고 공연도 보러 가셨는데 검사 이후부터는 연락도 없으시고 전화 연락을 하셔도 싸늘한 목소리로 혼수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혼수 목록 상우편에 보낼 테니까 보고 준비해라. 어머님, 상우씨 바쁠 텐데 제가 받으러 갈까요? 간 김에 어머님이랑 점심도 같이 하고요. 전에 자주 가시던 한정식집 어떠세요? 예, 넌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지금 네 시아버지가 간이식 못 받아서 자리 보전하고 있는 판에 뭐? 너랑 밖에서 점심을 먹어? 아무리 네 부모 아니라고 어쩜 이렇게 무신경할 수가 있니? 너 솔직히 말해. 간 이식 해준다고 했던 것도 다 쇼였지? 어차피 이식 못하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아, 머리야.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천하에 쓸모없는 저런 걸 데려왔나 몰라. 예, 난 너랑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 끊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어머님께 저는 며느리감이 아니라 강기증 공여자일 뿐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변한 건 어머님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슬슬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니 오랜만에 만나서도 짜증을 내기 일쑤였어요. 아,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이러면서까지 꼭 결혼해야 하는 거야? 이 정도 준비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리고 준비는 자기가 했어? 내가 다 했지. 그러니까 인상 좀 펴. 나 솔직히 이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안 서. 너도 알잖아. 나 비혼주의자였던 거. 넌 이런 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더 들떠서 결혼 타령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뀐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제가 간 이식을 해드릴 수 없게 된 게 이유가 아닐까 생각됐어요.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남자친구는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예비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요구하시며 저를 괴롭히기만 하셨죠. 이런 상황도 모르고 아빠는 좋은 횟감이 들어왔다며 예비 시댁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죠. 딸내미, 아빠가 상철이 삼촌이랑 용식이 할배 모시고 결혼식 가는 길에 니네 시댁 좀 들릴락 한다. 좋은 횟감이 있어가 물건만 전해주고 갈락하니까네 니가 전화 좀 넣어도 이서방한테 연락하니까네 전화를 안 받네. 시간 되모 같이 와가 묵으라. 이게 쉽게 만날 수 있는 횟감이 아니다. 올 거제?
아빠, 거길 와 가는데. 그러지 말고 차 돌리라. 그냥 가지 말라고. 아빠는 좋은 건 나눠 먹어야 한다며 기어코 예비 시댁으로 가셨어요. 상견례 전에 얼굴도 익힐 겸 해서 일부러 가신 거였죠. 뒤늦게 남자친구랑 연락이 된 저는 뒤따라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똥 씹은 표정으로 저희 아빠가 가져오신 횟감과 해산물들을 주방 싱크대에 던져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환자도 있는 집에 함부로 찾아왔다며 아빠한테 화를 내고 계셨죠. 아빠를 태워 저희 시댁까지 모셔온 상철이 삼촌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당장이라도 한마디 할 기세였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화를 꾹 참으시며 미리 연락 못하고 찾아와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리셨죠. 그리고 예비 사돈한테 인사만 하고 가겠다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을 본 아빠가 소리를 버럭 지르시지 뭐예요. 이게 누구? 네 이장수 맞지? 부산서 시장 사람들 돈 띵까 묻고 내 뺀 이장수 맞단 말이다. 아이고야, 세상 참 좁다 카더니 우리가 이래 만나네. 니 내 돈 빌려 쓰고 안 갚은 건 기억하드나? 나 모르겠나? 시장 통해서 일손으로 하던 박상만이다. 그때 니가 뗀 까먹은 지 한 기삼천 됐지? 상철아, 니 이리 와봐라. 니가 포항까지 잡으러 갔다 허탕친 이장수 여 누워있다. 그 말에 상철이 삼촌은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잠시 뒤 입에서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왔죠.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님이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환자 앞에서 무슨 짓이야? 당장 안 나가? 예, 너 이리 와서 네 아빠 데리고 나가라. 아이고, 지 부모한테 버림받고 남의 손에 자랐다더니 고작 널 키워준 게 주먹질이나 하고 살던 깡패였니? 어째 애가 수준도 떨어지고 얼굴에 그늘이 져있다 했더니 이런 사람 손에 자라 그런 거였어.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당신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마터면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이랑 사돈 맺을 뻔했잖아. 상우 너도 그렇지. 어디서 데려올 게 없어서 깡패 새끼 딸년을 데려왔니? 당장 내쫓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말 당장 사과하세요. 그지 같은 거라뇨. 깡패 새끼라뇨. 우리 아빠 비록 한때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셨지만 지금은 손 씻고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 아빠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사과하세요. 사과? 예, 깡패 새끼를 깡패 새끼라고 하는데 그게 사과할 일이니? 긴 말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러자 아빠는 삼촌한테 귓속말을 하고는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짝다리를 짚으시곤 예비 시아버지를 내려다보셨어요. 잔뜩 겁에 질린 아버님은 식은땀까지 흘리시더군요. 와, 니네가 무섭드나? 네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게 뭔지 아나? 돈? 권력? 아니다. 바로 자식이다. 전과 3범에 천하의 개쓰레기 인생도 한순간에 바꿔놓은 게 바로 자식인기라. 네, 쟤 많이 짓고 살았다. 주먹 휘둘러가 돈도 많이 뺐고 피도 보고 사람들 눈물도 많이 뺐다 아이가. 그랬던 나 박상만이가 내 딸내미 한마디에 손 싹 씻고 생선 배달 시작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볼멘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주먹질하고 산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서 뭐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야. 세상 편한 지가 언젠데 젊을 때 주먹질 좀 한 거 가지고 유세를 떨어? 그래봤자 삼류 지방 깡패밖에 더 돼? 그깟 3천 주면 될 거 아니야. 여보, 계속 듣고 있을 것도 없어. 경찰에 신고해. 저런 것들은 경찰서 소리만 들어도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놈들이라고. 그러자 아빠가 쓴웃음을 지으며 그러셨어요. 아즈매요, 경찰이 뭐 되겠습니까? 뭐 경찰을 부르든 특공대를 부르든 마음대로 하입시다. 네, 경찰 하나도 안 무십습니다. 트럭으로 데리고 와도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한테는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게 딸내미라 그러십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카모 바로 내 딸내미 눈물입니다. 지금껏 내 딸내미 눈에서 눈물 뽑은 쉐끼들은 고마 팍! 몸성이 살고 있는 것들이 없다 하는 것만 말해주겠습니다. 근데 우짜지 얘. 내 딸내미 눈에 눈물이 맺혀 있네 얘. 순간 아빠 눈에서 살기가 번뜩하더니 예비 시부모님을 쓱 훑었어요. 마치 눈앞에 사냥감을 두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흑사의 눈처럼
살기가 흐르는 통에 예비 시부모님은 꼼짝없이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였죠. 현관 쪽에서 상철이 삼촌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준비 끝났습니다. 안으로 들일까예? 그 말에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은 사색이 되었어요. 특히 조금 전까지 기세 등등하던 어머님은 손까지 바들바들 떨며 물었죠. 준비라니?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를 땅에 묻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잔뜩 겁을 먹은 누나를 굴리더니 바닥에 넙죽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따님 가슴에 못질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간이식 노리고 사귄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결혼하려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뭐해? 같이 안 빌고. 그러자 지금까지 몸에 힘주고 뻗대던 예비 시부모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었어요. 상만씨, 내가 그 돈 다 갚을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을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 손 씻었다며? 이제 와서 손에 피 묻힌들 자네도 자네 딸도 속이 편하겠나? 그래요. 우리가 좀 과했던 면이 없지 않으니까 파혼에 따른 위자료로 심심치 않게 드릴게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마도 그 순간 예비 신랑과 그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조폭 영화의 잔인한 복수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문 밖에 준비되어 있다는 그 무엇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는 걸 직감했던 거겠죠.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듯 그렇게 세 사람은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밖에 있는 삼촌한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철아, 들이라.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질러댔고 드디어 안방으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바닥에 엎드려 있던 세 사람은 벙찐 표정이 되었죠.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신 분은 다름 아닌 용식이 할아버지였어요. 예전 상인의 회장직을 맡으셨던 분으로 예비 시아버지한테 가장 많은 돈을 뜯긴 분이셨죠. 용식이 할배요. 어서 오시소. 식사하셔야 할 낀데 이래 틀어졌네 얘. 지아라. 밥이 문제가. 내 돈 띵 까먹고 내 뺀 장수 이놈아를 잡는 게 먼저 아이가. 아이고야 이게 누구? 용식이니? 나 기억하제? 할아버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예비 시아버지를 보시고는 눈을 번뜩이셨어요. 맞네 맞아. 니 내 돈 떼묻고 그간 잘 살았는갑다. 볼때기에 살이 띠룩띠룩 붙어가 있는 게 잘 처먹고 살았는갑다. 니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기는 하나? 내 마누라 수술비였다. 평생을 못 먹고 못 입고 살다가 내 마누라 목숨 줄였다 이 말이다. 그 돈 잃고 마누라 하늘 떠나보내고 네 많이 욕했다. 천벌 받아 돼지라고 했다. 내만 그랬는 줄 아나. 니한테 돈 뜯기고 길바닥에 앉은 상식이, 가게 들어먹은 정육점 최씨, 딸내미 혼수비 뜯긴 구두방 서씨까지 죄다 니 나가 돼지라고 침 캬 뱉었다. 그래도 살다 보이 이래 다시 만나네. 니 서울서 건물도 갖고 큰소리 땅땅 치고 산다 카던데 맞나? 그 순간 예비 시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지난 시절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한순간에 떠올랐기 때문이죠. 자신을 믿고 투자를 했던 시장 사람들 가슴에 비수를 꼽고 돈을 챙겨 야반도주를 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의 일로 시장에는 줄초상이 났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빠랑 상철이 삼촌이 제 예비 시아버지를 잡으러 전국을 찾아다녔어요. 그 바람에 저는 숙희 이모가 사는 단칸방에서 한 달 넘게 지내야 했지만 그 일로 저희 아빠와 삼촌은 시장 사람들한테 한 식구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못 잡은 사기꾼을 10수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잡게 된 거였죠. 결국 저는 파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일로 시장 사람들은 잃었던 돈을 다시 찾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건물과 땅, 집을 팔아 돈을 갚았거든요. 저희 아빠도 3천만 원을 되돌려 받았고요. 이번 일로 시장에서 저희 아빠의 인기는 또다시 하늘을 찌르게 되었어요. 차기 상인의 회장감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빠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딸내미가 파혼을 하게 됐으니 말이죠. 아빠야, 내는 차라리 잘 됐다 싶다. 내 그 사람 좋아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다. 그냥 나도 가족을 만들고 싶어가 그랬던 기다. 근데 생각해보이 내한테는 이미 가족이 있었더라. 내 말 한마디에 주먹질 끊고 새 사람 된 우리 아빠. 내 눈에 눈물 한 방울에 벌벌 떠는 우리 아빠야가 진짜 내 가족이다. 앞으로는 스키 이모야한테도 엄마라고 부를 끼다. 지민이도 내 친동생으로 삼을 끼다. 내만 잘하면 되겠더라. 아빠야, 나 아빠 딸내미라서 행복하다. 아빠는 시뻘개진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날 아빠의 품속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이제는 저도 아빠한테 따뜻한 품을 내어드릴 수 있는 멋진 딸내미가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비록 피는 안 섞였어도 세상 누구보다 끈끈한 모녀지간임을 확인했으니까요. 가족이란 게 참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